네, 자, 이번 시간 이제 65회, 최근 들어서 가장 마지막에 시험 봤던 건데, 기출문제 이론 시험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합격률이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이게 14%인가 16%밖에 안 됐는데, 여러분들 조금 그 설명을 제가 자세히 해드릴 테니까, 좀 난이도가 좀 높지만, 그래도, 한 문제라도 더 봐두시면 아무래도 시험 보는데 좀 도움이 되겠죠. 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다음 중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입니다.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및 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익 및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금 뭐가 틀렸죠? 요거는 재무상태표가 아니고 뭐예요, 이거? 손익계산서에 대한 겁니다. 이게 1번은 틀렸고요. 2번 재무상태표는 일정 기간 동안, 벌써 여기서 틀렸죠? 일정 뭡니까? 시점. 동안이 아니고 일정 시점의 기업이 경영 성과. 이것도 틀렸죠? 이거는 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입니다. 재무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재무 상태표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부채다. 부채가 아니고 뭐예요? 자본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및 주석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이게 맞는 거죠. 자, 뭐 이 정도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2번 문제. 다음 항목 중에서 손익계산서 상이 영업이익 계산 과정에 포함되는 것. 영업이익 구하려면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총이익 나오죠. 거기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빼면 영업이익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중에는 영업의 수익 비용이 있을 거고 판매비와 관리비도 있을 겁니다. 판매비와 관리비를 찾아내면 정답이겠죠. 외상매출금 관련 대손상각비 영업과 관련된 자, 영업이익 계산 과정에 해당되는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유형자산 처분으로 발생한 손실. 이거는 영업 외 비용이죠. 단기 투자 자산을 보유한 상태에서 기말 결산 시기에 발생한 평가이익,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 이거는 영업 외 수익이 되는 거죠. 업무와 관계없이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금품을 기부한 거, 기부금, 영업 외 비용입니다. 그래서 자, 요거는 영업의 수익, 요거 두 개는 영업의 비용, 이게 판매비와 관리비 해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도 쉽고요.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세무는 홍수로 인해 재고자산이 유실되었다. 유실되었다라는 건 뭐 못 쓰게 됐다거나 아니면 쓸려 내려가 버린 거죠. 다음 중 유실된 재고자산은 얼마인가? 자, 기초 재고자산 8만 원, 매입액이 102만 원, 매출액이 80, 매출 총이익률 20%, 기말 실사 금액은 10만 원. 그러면 유실된 재고자산 구하라 그랬으니까 기말 상품 재고액 장부상 금액을 구해야 되겠죠. 자, 좀 안 나왔던 형태가 나오긴 했는데 여기서 힌트는 요겁니다. 요거. 매출 총이익률. 자, 우선 매출 원가 공식에 한번 대입해 보세요. 거기에 기말 상품 재고액이 있으니까 자, 매출 원가는 기초 상품 재고액 8만 원 플러스 단기 순매입액 자, 102만 원 마이너스 기말 상품 재고액이죠. 기말 상품 재고액을 지금 몰라요. 이걸 X로 놓을게요. 그리고 매출 원가도 모릅니다. 요것도 구해야 돼요. 자, 매출 원가를 구하려고 보니까 총 매출액은 80만 원, 매출 총이익률은 20만 원. 이 단서를 가지고 매출 원가를 구해야 됩니다. 자, 매출 총이익률이라고 하는 거는 매출액 대비 매출이익 이 퍼센트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20%다 이 말이죠. 그러면 매출액이 80만 원입니다. 요게 매출 이익은 몰라요. 자, 요거 Y로 놓겠습니다. 그러면 Y 값을 구하면 매출액에서 매출이익 빼면 매출원가가 나오겠죠. 자, 요거 Y 값을 계산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매출액 요거 일로 건너가서 20% 곱하기 해버리면 되죠. 0.2는 16만 원이 나옵니다.
다시 검산 거꾸로 해볼까요? 매출액이 80인데 매출 이익이 16만 원이다. 그러면 여러분 계산기로 16만 원 나누기 80만 원 하면 0.2, 20%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요건 나왔습니다. 그러면 매출 이익이 16만 원이에요. 그러면 매출액이 80만 원, 매출 이익이 16만 원이니까 요거 빼면 80만 원 마이너스 16만 원 하면 얼마예요? 64만 원이라는 이게 매출 원가가 나옵니다. 그러면 매출 원가 여기 64만 원을 대입하면 그러면 요 값을 알 수 있겠죠. 자, 102만 원에서 자, 요거 한번 계산해 보세요. 요거 일로 옮겨가고 요 이쪽으로 와서 하면 매출 원가 금액 나오겠죠. 자,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매출 원가가 요거 기말 상품 재고액. 기말 상품 재고액이 얼마 나와요? 46만 원. 예. 요거 합치면 110만 원에서 46만 원 빼면 예, 64만 원 나옵니다. 그러면 기말 상품 재고액이 46만 원이면 지금 실제 재고 조사를 했더니 태풍에 뭐 홍수로 유실되고 남은 게 10만 원 남았어요. 실제 재고가. 그러면 없어진 거는 36만 원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 밑에 화면은 매출 총이익률은 매출로부터 얼마만큼의 이익을 얻느냐를 나타내는 재무 비율인데 매출 총이익률은 매출액 분의 매출 총이익. 매출 총이익 나누기 매출액 한 게 매출 총이익률입니다. 자, 이 공식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대입하면 아마 여기서 좀 벙쩍었을 것 같아요. 수험생들이. 자, 매출 총이익률을 요 매출액 분의 매출 이익 요것만 여러분들이 인지를 했다면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자, 어쨌거나 3번에 1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4번 문제입니다. 유가증권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 상품권은 회계상 유가증권에 해당한다? 이게 일단 틀린 겁니다. 1번이 정답이 되는데 왜냐하면 상품권이라는 게 여러분도 써봐서 알죠. 도서상품권, 문화상품권 막 있잖아요. 돈을 먼저 받고 물건은 안 주고 하나의 상품을 주겠다는 약속 증서입니다. 그래서 회계 처리할 때 자, 돈 받았다. 그러면 현금. 그리고 상품권 발행했다. 대변의 상품권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상품권은 뭘로 처리하느냐? 부채입니다, 이거. 돈 받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상품을 주겠다라는 일종의 지급하겠다는 증서. 그래서 이거는 부채로 일단 처리를 하고요. 나중에 상품권이 들어왔어요. 그럼 차변의 상품권, 대변의 상품 매출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유가증권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뭐 증서로 만들었다 해서 다 유가증권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2번 단기매매증권의 평가손익.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실, 평가이익이 있잖아요. 이거는 결산 시에만 처리하는데 미실현 보유 손익 앞에서 설명 한번 했는데 팔아야 이익이죠. 실현되지는 않은 평가이익, 평가손실이다 이 말이죠. 평가만 했을 뿐이죠. 자, 단기손익에 반영한다. 미실현된 거지만 수익과 비용으로 처리해서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죠. 자, 맞는 말이고요. 유가증권에는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이 있다. 채권 같은 거 아니면 주식. 유가증권이 손상차손. 이 손상차손이란 용어가 뭐냐 하면 같은 말이에요.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또는 평가손실. 여기 차손이니까 평가손실이죠.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 이런 것들이 자, 단기손익에 반영한다. 근데 이게 사실은 의제기를 누가 안 했었나 싶은데 이것도 애매한 게 있어요. 단기매매증권은 여기처럼 영업의 비용이나 수익으로 처리하는데 손실인 경우에는 영업의 손실로 처리하겠는데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실 같은 경우는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서 차감 계정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단기손익이 아닌 자본 항목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왜 이걸 의제기를 안 했나 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단기매매증권이라 하면 이 말도 맞는데 유가증권에는 매도가능증권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애매하긴 했습니다, 이게.
일단 요거는 확실하게 그 뜰린 건 맞고요. 자, 요거 다음에 이런 시험이 나오면 저도 의의 제기하겠지만 이런 것들은 좀 애매한 지금 보기를 좀 실어놨습니다. 자, 됐고요. 5번 문제. 다음은 충당부채 및 우발부채에 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 충당부채가 어쩌고 저쩌고 1, 2번. 그 다음 3번은 우발부채는 부채로 인식해야 한다. 4번은 뭐 현재 의무를 해서 뭐 여러 가지 나왔는데 충당부채의 대표적인 예가 퇴직급여 충당부채. 직원들이 퇴직할 거에 대비해서 미리 한꺼번에 목돈 내줄 수는 없잖아요. 미리 퇴직급여를 설정을 해놓은 걸 말하는 거고 우발부채라는 건 요 설명을 제가 대표적인 게 손해배상으로 혹시 우리가 비용 지출이 될 수도 있다라는 여기 보면 뭐 메르스 사태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들어갔는데 우발부채란 뭐냐면 예를 들어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피고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 재판은 이길 수도 있지만 질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재판 결과에 따라서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현재의 상황을 우발 상황이라 하고 재판에 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우발 손실이란다. 우발 손실을 인식하게 되면 이에 대응하여 부채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우발 상황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채는 이게 우발 부채다 이 말이죠. 미래 특정 사건이 발생 여하에 따라 부채의 존재 여부와 금액 및 지급 시기가 결정되는 하나의 추정 부채입니다. 딱 얼마 재판 끝나지도 않은데 얼마 배상해 줄 거다 딱 알 수는 없어요. 예측만 할 뿐이죠. 그래서 자 그러면 충당부채의 대표적인 건 퇴직급여 충당부채, 그 다음 우발부채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들어갔어요. 이런 경우 충당부채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현재 그러니까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현재 의무가 존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직원들 퇴직할 때 퇴직금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그 의무의 이행을 위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한다. 퇴직금 이거 법으로 줘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 충당부채의 명목 금액과 현재 가치 차이가 중요한 경우 예를 들어서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우리가 얼마 정도 적립을 해놨어요. 근데 현재 가치 갑자기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직원들 줘야 될 돈이 늘어난 거예요. 퇴직금이. 최종 퇴직 직전 3년치 그걸 기준으로 해서 퇴직금을 환산한단 말이에요. 근데 앞에 10년, 20년 적립해 놓은 돈이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게 생겼어. 그래서 현재 가치가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예상되는 지출액이 현재 가치로 최저임금 인상된 걸 기준으로 해서 다시 현재 가치로 또 한 번 퇴직급여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더 추가로 넣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먼저 하겠습니다. 현재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요거 현재 의무 이행하기 위해 소요되는 지출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 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미래 사건을 감안하여 충당부채 금액을 추정한다. 말이 어렵죠.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게요. 경기가 아주 안 좋아. IMF 같은 상황이 벌어졌어. 외환위기 사태. 회사는 살아남기 위해서 매출도 안 되니까 직원들을 많이 정리해고를 해야 돼요. 그럼 노조하고 한바탕 싸우고 바로 이거예요. 미래 사건이 발생 충분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현재 의무를 이용하게 퇴직금을 줘야 되는데 뭐 10억을 퇴직금 충당부채를 했는데 직원들 많이 정리하게 되면 10억 가지고 모자라. 그럼 추가로 더 대비해 놔야 됩니다. 그래서 미래 사건을 감안해서 뭐 5억 더 해야 된다. 아니면 20억 더 해야 된다. 충당부채 금액을 추정해서 추가로 더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우발부채는 충당부채로 우발부채는 부채로 인식해야 한다. 아까 제가 우발부채, 이거는 다 충당부채에 대한 설명이고, 우발부채는 손해배상 청구 재판 들어가는 걸 대표적인 예로 들었죠. 부채로 인식한다 그러면, 부채로 적으려면 금액이 확정이 돼야 되는데, 예측만 할 뿐이에요. 우리가 질 경우, 질 확률이 높다, 지게 되면 얼마 정도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 저도 지금 집단소송에 하나 같이 이름 올린 게 있습니다. 제 개인정보 다 유출된 사건이 한 2년 전에 있었죠. 아직도 해결 안 됐어요. 아마 1000명 이상이 그 집단소송에 참여했는데 저도 얼마인가? 뭐 2만 원인가? 이렇게 내고 집단소송에 이런 건 참여해야 되겠다. 개인정보 함부로들 가져가서 막
그것 때문에 오만 그 뭐가 다 날아오잖아. 문자가, 스팸 문자가. 그래서 했는데 아직도 재판 중인 분들은 문제는 그 금액을 정확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부채로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예측은 할 뿐이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석으로 표시해야 됩니다. 주석사항으로 해서 요래요래해서 우리가 얼마 정도 물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재무상태표에다가 표시는 합니다. 표시는 하되 부채로 금액 얼마 딱 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특히 우발부채는 나와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우발부채도 이해가 안 되는데 충당부채도 겨우 이해하는데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와버려서 여기서 아마 많이 애먹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을 빌어서 충당부채 하면 퇴직급여 충당부채, 우발부채하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들어와서 재판 중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재판이 끝났다. 그때는 뭐 돈 줘야 된다 그러면 그건 부채로 인식하고 자산 뭐 현금 나가든가 뭐 그렇게 하겠죠. 자, 6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관련 범위 내의 조업도에 따른 원가이다.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로 알맞은 것. 생산량이 300, 600, 900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총 원가는 근데 90만 원 변동이 없어요. 감 잡았죠, 뭔지. 근데 단위당 원가는 이거 나누기 하니까 줄어들어요. 단위당 원가는 줄어들어요. 바로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고정비. 자, 고정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이거는 뭐 원가 회계는 그나마 조금 쉽게 나왔습니다. 다음 중 제품이 제조 원가를 구성하지 않는 것. 재료비, 노무비, 뭐 경비, 제조간접비 아닌 것. 공장 직원에 대한 상여금. 요거 제조 원가 들어갑니다. 자, 원재료를 공급하는 거래처에 대한 접대비. 이거 경비로 들어갑니다. 왜? 재료 좀 안정적으로 공급해 주세요. 싸게 주세요 하면서 접대할 수 있습니다. 4번 먼저 할게요. 공장 건물의 재산세. 공장에 대한 거잖아요. 세금과 공과. 경비로 들어갑니다. 자, 근데 제품의 광고 선전비. 우리 제조 원가는요, 제품이 완성될 때까지의 비용이에요. 근데 완성된 제품을 판매하는 데 들어가는 광고 선전비는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자, 문장도 좀 깁니다. 그리고 수험생들이 많이 애먹었을 형태의 문제입니다. 주식회사 한세실업이 보조 부문은 수선 부문과 동력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 보면 수선 부문, 그 다음 동력 부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선 부문, 보조 부문끼리 서로 상호 배부하느냐 안 하느냐, 뭐 단계 배우법을 쓸 거냐 상호 배우법을 쓸 거냐. 지금까지 원가에서 그런 문제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주 복잡하게 함수를 막 나타내고는 이걸 찾아라 하는 문제로 내는 바람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많이 애먹게끔 그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일단 자세히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수선 부문, 동력 부문이 있는데 서로 용역을 주고받는다. 그래서 용역 주고받는 게 나와 있습니다. 수선 부문은 동력 부문에 30% 들어갔고 제조 부문에 가서 70% 이렇게 수선을 했습니다. 동력 부문은 수선에 가서 20% 전기를 주고 제조 부문에도 동력을 80% 제공했다는 소리입니다. 상호간에. 자, 각 제공한 용역의 비율은 아래와 같다 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기간 동안 수선 부문과 동력 부문이 발생한 원가는 각각 2만 원과 3만 원이다. 그러니까 수선 부문은 이 금액이 2만 원이라는 소리예요. 이 2만 원을 가지고 3대 7로 동력 부문과 제조 부문에 줬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동력 부문은 3만 원이었어요. 상호 배우법, 상호 간에 요 비율을 그대로 다 줘라 이 말입니다. 보조 부문 원가를 배부할 경우 연립방정식으로 올바른 것. 전산회계 시험에 연립방정식 나오는 건데 처음 봤어요. 단 수선 부문이 총 원가를 X라 하고 수선 부문의 원가는 요걸 X로 보는 겁니다. 동력 부문이 총 원가는 요거를 Y로 보라 그랬습니다. 총 원가를 Y라 한다. 자, 이랬을 때 이 함수 X값, Y값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 것이냐. 자, 요걸 지금 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선 봅시다. 자, 수선 부문은 동력 부문에다가 20%를 수선 부문은
동력 부문에 30%를 줬어요. 2만 원에 30% 곱하기 0.3 6천 원입니다. 이 6천 원을 여기다 주겠죠. 요거를 여기다가. 반대로 동력 부문은 수선 부문에 자, 동력 부문은 요거 수선 부문에 20%입니다. 그러면 3만 원 곱하기 0.2 그러면 요것도 6천 원입니다. 요 6천 원을 요쪽으로 주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이 이루어지는데 그럼 함수로 보면 자, 여기 x 값은 자, 지금 현재는 이게 2만 원이지만 나중에 배부받은 상태에서 총 원가는 또 바뀌겠죠. 왜? 동력 부문한테 받은 그 금액까지 더해서 총 원가가 되니까. 그래서 수선 부문의 총 원가는 지금 현재는 2만 원이지만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조받은 것까지 하면 전체 x 그러면 이건 대문자 x로 하겠습니다. x는 자, 자체 2만 원에다가 플러스 요 6천 원도 들어가야죠. 동력 부문으로부터 받은 거. 동력 부문은 어떻게 계산한 거예요? 자기네 요 3만 원 y값 y 곱하기 0.2 한 거죠. 그래서 자, y 곱하기 0.2 한 금액을 합친 금액. 그러면 26,000원이 나옵니다. 대문자 x. 자, 반대로 동력 부문 같은 경우는 자, 이거 대문자 y라고 치겠습니다. y는 원래 소문자 y 3만 원 플러스 여기로부터 수선 부분부터 동력 부분 30% 아까 요 x값 2만 원 소문자 x 곱하기 0.3 플러스 x 곱하기 0.3 그래서 요 금액이 아까 6,000원이었습니다. 여기도 요거 6,000원이었고 자, 이 금액이다 이거죠. 그러면 정답은 x는 2만 원 플러스 0. 요게 0.2y가 되죠. 0.2y 대 요 대문자 y 값은 3만 원에다가 플러스 0.3x가 되겠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수선 부문이 총 원가를 x라 한다 그래 버리면 이 x값 2만 원과 요 x값 26,000원은 다른 의미가 돼서 약간은 문제를 조금 낼 때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안 그러니까 이게 y값 하면 이거 포함된 가격 36,000원이 y값이 또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문자 x, 소문자 y, 대문자 x, 대문자 y 했는데 문제가 자기 출제위원 뭐 지라고 하면 좀 그렇고 출제위원 본인은 조금 아주 화려한 문제를 만들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애매하게 해놓긴 했습니다. 수험생들이 굉장히 헷갈리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이 이게 몇 번이에요? 4번 아까 했죠. 자, 그 다음 9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를 기초로 직접 노동 시간을 기준으로 제조지서 넘버 5번에 배부될 제조간접비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직접 노동 시간입니다. 기본 자료 봅시다.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이거 필요 없어요. 자, 제조간접비를 배부될 제조간접비 계산할 거니까. 자, 단기 제조간접비 총액은 2만 원입니다. 이거를 넘버 5에다가 배부를 해주는데 뭘 기준으로 할 거냐? 직접 노동 시간. 직접 노동 시간이 500시간이에요. 그러면 2만 원 나누기 500 그러면 5, 4, 20, 40원 나오네요. 자, 이렇게 배부율을 곱해서 제조지서 넘버 5번에 직접 노동시간 40시간이 나옵니다. 그럼 곱하기 시간당 40원, 1,600원. 예,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 그 다음에 세무사회에서 정답 및 해설로 풀이한 거 직접 노동시간 500시간분의 제조지서는 40시간이니까 500시간분의 40시간 곱하기 전체 제조간접비 2만 원 이렇게 계산해도 금액은 1,600원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편한 방식, 자 내가 선생님이 설명해 준 방식이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풀이 과정에 나온 방식 어느 걸로 해도 배부율은 똑같으니까 자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600원. 2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아주 쉬운 문제고요. 자, 10번 문제. 종합원가 계산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아닌 것. 개별 작업별로 원가를 짓게 한다. 이거는 항공기 선박 이런 제조하는 이거는 개별 원가 계산입니다. 종합원가 계산하고 좀 반대되는 계산이고요.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원가 요소의 분류가 재료비와 가공비로 단순화한다. 우리 재료비 월말 정품 환산량, 뭐 가공비 월말 정품 환산량 막 계산하잖아요. 연속적으로 대량 반복 생산 형태이므로 기간 개념이 중시한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정확히 나와야 됩니다. 동일 공정에서 생산된 제품은 동질적이라는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가정에 따라 평균화 가정에 기초하여 제품 원가 계산된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뭐 물론 선입선출법 평균법이 있지만 같은 공정에서 만들어졌고 선입선출법인 경우에는 뭐 빼고 더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자, 2, 3, 4번은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 맞습니다. 자, 이제부터 부가가치세입니다. 5문제인데 11번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과 면세에 관한 설명, 다음 중 설명이 잘못된 것. 자, 영세율은 뭐예요?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는 거죠. 단 0% 적용받는 거. 그 다음 면세는 선생님이 지금 사업자 등록증이 면세 사업자입니다. 지금 인강은 돈을 안 받고 하는 거고 책에 관련돼서만 지금 돼 있습니다. 면세 사업자로. 그래서 면세에 관한 다음이 설명 중 잘못된 건데 영세율 적용 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면세 사업자도 선택에 의하여 면세를 포기할 수 있다. 영세율과 면세 두 가지를 다 겸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면세업자도 수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설명 나오지만 영세율인 경우에는 매입세 공제를 받아요. 세금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면세업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면세 사업자도 면세를 포기하고 우리 그냥 일반 사업자로 할래요. 예를 들어서 지금 면세 사업자 출판은 면세 사업자면 일반 사업자로 하겠다 신청하면 받아줍니다. 대부분 안 하지만 자, 그래서 지금 이거 맞는 거고요. 잘못된 거 고르라 그랬습니다. 영세율 적용 대상 사업자와 면세 사업자의 매입세금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다. 영세는 되는데 면세인 경우 면세 사업자는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자, 책을 인수하면서 인쇄사에 부가세 줬어요. 그러면 부가세 그 세금계산서를 받았거든요. 받아도 요거 환급 못 받습니다. 왜? 너네는 면세 사업자니까. 그래서 환급 받을 수 있다. 면세 사업자 요게 틀린 겁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고요. 영세율 적용을 받더라도 사업자 등록, 세금계산서 발급 등 납세 의무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할 때 왜 영세도 예정 신고 때 누락한 거 세금은 내지는 않지만 가산세는 내죠.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면세의 포기를 신고한 사업자 신고한 날로부터 3년 동안은 다시 면세로 적용을 못 받는다. 신중을 기해서 면세 포기를 하라 이 말입니다. 맞는 말이고요. 그래서 11번에는 2번이 특히 면세 사업자는 매입세 공제 또는 환급 받을 수 있다가 틀린 겁니다. 자, 됐고요. 12번 문제. 다음 중 부가가치세 공급 대상,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은 무엇인가? 부가세를 반드시 그 매출로 본다. 과세 대상이다라는 거. 자, 매출 할인은 판매해서 나중에 외상값 빨리 갚아주면 좀 깎아주는 거죠. 이런 경우 매출액에서 빼줍니다. 요거는 공급가액에서 포함은 되는데 마이너스로 차감하는 것으로 포함된 겁니다. 그 다음에 반환조건부 용기대금. 대표적인 게 소주병 있죠. 팔 때 병값 들어있습니다. 나중에 병 가져가면 그 가격 빼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대금만큼은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마트에서 한번 소주 사보세요. 거기 병값 반환 가능 금액 여기 표시되어 있습니다. 대가와 구분 기재된 종업원의 봉사료. 호텔 가가지고 팁을 별도로 텍스 해가지고 뭐 5 내지 10% 있어요. 그거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거는 나중에 봉사료는 종업원들한테 따로 가는 겁니다. 호텔에서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호텔에 과세 대상으로 보지는 않고 몰라요. 종업원들 요 봉사료 뭐 소득세로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그 여부를 따질지언정 부가가치세 호텔 입장에서 봉사료도 공급 금액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빼줘야 됩니다. 요것도. 할부 판매, 자동차 같은 경우 할부 판매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할부 판매하면서 무이자 할부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더라고요. 전부 다 이자를 붙입니다. 그래서 그 이자는 그러면 매출액으로 볼 거냐 말일 거냐 매출액으로 봅니다. 수금한 돈 기준으로. 자동차 회사에서 할부 금액을 받아간 금액 기준으로 하니까 그 안에 이자도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 4번이 맞습니다. 자, 1번, 2번, 3번은 공급가액에 포함이 아니고 차감하는 겁니다. 자, 됐고요. 13번 문제. 자, 의제 매입세액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의제 매입세액 농수축산물 우리나라 농민들 그다음에 어민들 살립시다 해서 세금 감면해 주는 거죠. 자, 내용이 다 올바른 것 찾으라 그랬습니다. 의제 매입세액 공제는 구입하는 원재료에 대한 한도 없이 전액에 대하여 의제 매입세액 공제율을 적용해 공제받을 수 있다. 한도 없이 받을 수 있을까요? 의제 매입세액 공제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뿐만 아니라 부가가치 예정신고할 때도 공제받을 수 있다. 예정신고도 되고 확정신고도 되는가? 간이과세자는 의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간이과세자들 가장 많은 게 식당 운영하는 사람들, 간이과세자 많죠. 연 2,400만 원 이하 매출하는 분들. 그분들 식당에서 농수축산물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의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제 요게 문제입니다. 네 번째, 개인 사업자, 일반 과세자예요. 간이 사업자가 아니고. 음식점이 농업인으로부터 정규 증빙 없이 농업인으로부터 구입 시 의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다 헷갈리죠, 이거. 의제 매입세 굉장히 어려워들 합니다. 요거 자, 교재에 나온 거 가지고 정리를 한번 할게요. 아까 문제하고 연관지어서 교재 370페이지 보면 의제 매입세액에 대한 뭐 개념 나오고 의제 매입세액 업종별 공제율 거기 표로 되어 있습니다. 음식점업 법인 사업자는 106분의 6, 개인 사업자는 108분의 8, 음식점 같은 경우 자 이렇게 하고요. 제조업은 중소기업 및 개인 사업자, 제조업은 104분의 4 이렇게 되는데 음식점업을 그 밑에 보면 또 나와 있어요. 음식점업을 3번 동그라미 3번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 복식 부기 의무자 제외. 그러니까 간이과세자 중에 나는 뭐 이것저것 공제를 받겠다 하는 복식 부기자를 빼고 우린 장부 작성할 줄 몰라요. 식당 하나 겨우 운영하는데 그런 간이과세자는 농어민이나 개인으로부터 직접 면세 농산물 등을 구입하는 경우 과세분 공급대가의 5% 한도의 구입액에 대하여 증빙서류의 제출 없이 이게 핵심이죠. 아까 나왔죠. 의제 매입 공제 신고서를 제출하여 공제가 가능하다. 증빙서류 없이 공제 신고서만 우리 구입해서 과세분 공급대가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포함된 왜 카드로 긁은 거라든가 식당에서 그 매출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매출액에 부가세 포함된 거 대가니까 매출액에 부가세 포함 금액이 5% 범위 내에서는 공제해 주세요 신청하면 공제해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럼 아까 보기 중에 간이과세자는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증빙서류 없이 구입하는 경우 된다 안 된다. 이걸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낸 겁니다. 공제 한도율 한도가 있어요. 개인 사업자는 1억 원 이하일 땐 60%, 1억에서 2억 판매할 때는 55%, 2억 이상 매출하는 데는 자 간이과세자가 아니고 이거는 일반 개인 사업자를 말하는 겁니다. 45% 공제받을 수 있어요. 법인은 2015년까지 30%인데 올해는 세법 개정됐죠. 이번에 수정한 겁니다. 35%까지. 옛날 교재 갖고 있는 분들은 35% 수정해 주세요. 한시적으로 1년간 그 한도가 상향됐습니다. 상향. 법인 사업자는 조금 더 혜택을 주고 있어요. 법인만 좋은 일 시켜주고 있어요. 요즘 가만히 보면. 자, 요걸 참조를 해서 다시 문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봅시다. 의제 매입세 공제는 구입하는 원재료에 대한 한도 없이 한도가 아니죠. 아까 개인, 법인은 원래 2016년만 30에서 35%로 인상해서 한도 증액해 줬죠. 한도 없이 이것들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의제 매입세 공제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아까 교재는 없지만 문제 풀이하다 보면 우리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 막 작성하는 거 있죠. 예정 신고 때도 되고 확정 신고 때도 됩니다. 둘 다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아까 있었죠. 의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죠. 그다음 개인 사업자인 음식점은 농민으로부터 증빙 없이 농민으로부터 구입 시 의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거 뭐가 잘못됐어요? 간이 사업자만 증빙 서류 없을 때 5% 매출액과 부가세 합친 대가, 공급 대가에 대해서 5% 받을 수 있다고 아까 있었죠? 간이 사업자가 아니고 이건 일반 과세자예요. 일반 과세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간이 과세자만 5%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일반 사업자는 직접 농민들한테 구입할 때 농민들이 무슨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요? 안 해주죠? 그래서 식자재 도매상한테 받으면서 증빙서류 챙겨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다음에 만약에 식당을 한번 차리겠다. 간이과세자다. 그러면 그냥 간이과세자를 하는 게 100번 유리하고요. 매출 규모가 좀 커졌어요. 막 카드 끌고 막 하니까. 그래서 일반 사업자로 됐다. 그러면 그때는 그 시장에 가가지고 왜 장사하시는 분들 시장에 가서도 막 재료 사오잖아요. 재료 사오더라도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그 도매상 있죠. 그 도매상한테 사서 계산서를 받아오세요. 그런 경우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만이 아까 한도 금액 범위 내에서 의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 뭐 하고요. 그럼 여기서 올바른 거 찾으라 그랬습니다. 아까 확정 예정 다 된다 그랬잖아. 요거 됐고 요거는 한도 없다라는 말 틀린 거고 받을 수 있고 이거 있고 받을 수 있다가 아니고 없고 간이과세자만 된다. 그래서 1번, 3번, 4번은 틀린 겁니다. 자, 굉장히 헷갈리게 만든 문제입니다. 제가 아까 설명한 거고요. 14번 문제. 소득세법상 원천 징수 대상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 것. 알선수재, 배임수령, 금품, 뇌물, 법인세법에 따라 기타 소득, 부담된 소득, 계약이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으로서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된 것. 이거 다 기타 소득 맞습니다. 맞는데 원천 징수 대상은 어느 거냐? 그러니까 소득을 줄 때 소득세 빼는 거. 기타 소득은 보통 3.3%대입니다. 3%는 소득세, 기타 소득세. 거기 0.3%는 그 지방세에서 소득세 10%, 3.3%를 떼는데 저도 요거 지금 떼고 있습니다. 교과서 쓴 거에 대한 인세, 교재에 대한 인세 이런 것들은 다 공제하고 와요. 자, 그러면 줄 때 떼는 게 이 중에서 어느 거냐? 자, 정답은 법인세법에 따라 기타 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법인에서 뭔가 기타 소득으로 해서 지출할 때 요거 원천징수 합니다. 제가 기타 소득 저작권료 받는데 인세를 받는데 삼양미디어라는 법인으로부터 거기 면세법인이에요. 법인으로부터 받습니다. 법인으로 받는데 받을 때 3.3%를 빼고 받습니다. 그러니까 삼양미디어가 저한테 줄 때 원천징수하고 줍니다. 이거 외에 가장 대표적인 건 뭐냐면요. 기타 소득 중에서 복권 당첨이죠. 로또. 복권 당첨금 줄 때 다 떼잖아요. 뭐 3억 이하일 때, 3억 이상일 때, 뭐 25%, 30%. 복권 10억 됐다 해서 10억 다 받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받는 것들이 아까 저작권, 인세, 그 다음에 강연료, 직원들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교육훈련비로 우리가 처리하는 경우가 있었죠. 그 교육훈련비에서 강사료를 지불할 때 강사료 이거 다 빼야 됩니다. 다 빼고 언제 볼 거라고. 만약 이거 안 떼고 그 사람이 신고를 안 했다. 그러면 원래 주는 쪽에서가 다 변상을 해놔야 됩니다. 세금 다 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반드시 뭐 당첨금, 현상금
현상금도 들어가고요. 파파라치들 있죠. 뭐 식파라치부터 별거 다 있죠. 파파라치들한테 주는 그런 보상금 같은 것도 전부 다 원천징수에서 나머지만 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3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마지막 15번 문제요. 굉장히 복잡하게 문제 내놨어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다른 종합소득이 없고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있어요. 이 사람에게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공제 항목을 나열한 것. 제가 요거 명퇴하는 해에 요거 적용받았었는데요. 8월 달에 명퇴했습니다. 그냥 1월부터 8월까지는 근로소득이 있어요. 학교 선생으로서 받은 월급. 그 다음에 9월 1일부터 그 다음 사업소득이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게 어디에 들어갈 거냐. 자, 우선 부녀자 공제, 우리 연말정산하는 거 부녀자 공제 있죠. 여자가 밖에 나가서 일해서 돈 벌 때. 자녀 세액 공제 되죠. 연금 세액 공제 됩니다. 기부금도 다 공제 있죠. 신용카드 소득 공제, 교육비 공제 뭐 다 있었죠. 자, 근로소득은 이거 다 해당이 됩니다. 근데 사업소득은요. 종합소득세 제가 지금 신고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신용카드 웬만하면 안 합니다. 동네에 왜냐하면 신용카드 공제가 안 돼요.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사람은. 저는 이제는 근로소득은 없어요. 명퇴하는 해는 신용카드 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공제 다 받았습니다. 왜? 여기 소득이 있으니까 요 소득에 대해서 공제해주고. 근데 지금은 근로소득은 없고 사업소득만 있거든요. 5월 달에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에서 사업소득 신고하는데 신용카드 공제 우선 안 됩니다. 그래서 직불카드, 현금카드, 체크카드 하나만 들고 다니는데 지금도 웬만하면 안 쓰고 왜냐하면 동네 우리 아파트 단지에 슈퍼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또 제가 뭐 포장마차에서 뭐 사 먹는 거 좋아하는데 현찰 준비했다가 귀찮아도 현찰 꼭 줍니다. 그분들 한 푼이라도 좀 도움되라고. 왜냐하면 신용카드 쓰면 신용카드 수수료 신용카드 다 가져가거든요. 체크카드도 그거 뭐 부도날 염려 없는데도 다 꼬박꼬박 신용카드 해서 받아가거든요. 뭐 세금도 세금이지만 왜냐하면 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안 돼서 그래서 내 쓴 것도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으면 주고 싶은데 또 하나 안 되는 게요. 기부금은 안 됩니다, 이거. 제가 기부활동 하는 게 있는데 기부금 내는 것도 공제 안 됩니다. 사업소득 신고할 때. 단 그 회사에 송금 산입이라 해서 필요경비로는 들어갑니다. 필요경비로는 들어가서 회사 법인이라든가 이런 데 비용으로 처리해서 기부금으로 해서 법인세를 적게 내는 효과는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사장님이 사업소득, 종합소득 신고할 때는 공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양쪽 다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건 부녀자 공제는 돼요. 그 다음에 자녀 만 20세 이하 있을 때 요거 됩니다. 연금 불입한 거 있으면 요거까지. 가나다 3가지는 되고요. 나머지 뭐 기부금, 신용카드, 교육비, 의료비 요거 하나도 안 됩니다. 그래서 가나다가 정답. 이거 보기가 어디였어? 예, 보기가 제가 또 빼먹었네요. 정답은 그래서 4번. 4번 가나다. 요게 정답입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조금 난해한 문제들이 좀 있죠. 근데 실무시험도 제가 걷어보니까 이것도 많이 떨어지게끔 만들어 놨더라고요. 문장도 길고요. 자, 어쨌거나 프로그램 설치하시고 좀 쉬었다가 그 다음에 실무시험 1, 2, 4번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